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양강사 임연정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요즘 되게 계시느라고 힘들고 조금은 짜증나고 그러실 텐데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이랑 함께 뵐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도 이 영상 강의가 처음이어가지고요. 조금은 어색하고 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여러분이 앞에 계신다 생각을 하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암을 이기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암을 이기려면 이건 실은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루에 얼만큼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면역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얼만큼 우리가 먹어야 할까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한우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보호자분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일단 소 제목은 내 몸 바로 알고 바로 먹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나의 몸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뭘 생각을 하십니까? 내 키, 내 체중, 그리고 내 성별. 이런 것들이 일단 나에 대한 기본 정보에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얼마냐, 체중이 얼마냐,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냥 앉아서 사무직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인지에 따라서도 내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체의 조건을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영양소의 양을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 체중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 체중은 뭐 키 160에 몸무게가 56kg다 이랬을 때 이게 정말 맞는 체중이 맞아? 이건 나 표준 체중 맞아? 이건 나 너무 살쪄서 좀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좀 기준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체중이 정말로 정상 체중 그리고 건강한 체중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표준 체중은 신장 미터입니다. 그래서 160이면 1.6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신장 곱하기 22입니다. 이 20은 그냥 표준 체질량 지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그 BMI라고 계산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BMI 수치, 가장 중앙 수치, 기준 수치가 22.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상 범위로는 보통 18에서 23 범위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도 또 기준으로 삼는 거는 22입니다. 그래서 일단 BMI의 가장 중심적인 22를 가지고 저의 표준 체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식에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1.6 곱하기 1.6 곱하기 22 하면은 키가 160이신 분은 56kg가 이거는 기준 체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가장 정확한 기준 체중이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항상 기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의 범위. 그래, 이만큼은 허용해 줄게 하는 그 범위까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160이신 분의 표준 체중 아니면 건강 체중으로 보자면 50에서 62kg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그냥 건강한 체중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10%가 더하기가 돼서 67kg 이상이거나 45kg 이하가 되면은 이거는 과체중 아니면 이제 영양 불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키에서 계산을 하셔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일단 지금은 면역력 증강에도 좀 더 손쉽게 올라갈 수 있고 내 체력을 보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의 체중이라고 일단 먼저 계산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체중을 유지를 하고 그 면역력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칼로리가 필요한 거야? 하는 걸 이제 두 번째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체중, 연령 뭐 이라는 강도에 따라서 각각 틀려졌었잖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 30대 그리고 50대 이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몸무게도 40kg, 50kg, 60kg로 봤을 때 각각 필요한 기초대사량이 또 달라집니다. 이 기초대사량은요, 그 각각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나오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 뭐 꼭 기억을 하거나 그 숫자, 공식을 기억을 해서 내가 계산을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1kg당 보통 활동대사량까지 계산을 하면 보통 30에서 40 그 사이에 칼로리를 계산을 해서 나의 일일 열량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계산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게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라면 뭐냐면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움직이기 싫을 때, 이때 필요로 하는 열량, 그야말로 숨만 쉬고 있어도 필요한 열량이 기초대사량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연령이 더 20대 그리고 30대, 50대일수록 여기 기초대사량이 각각 틀려집니다. 근데 이건 좀 예외적인 얘기긴 한데요. 기초대사량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약간의 청소년기, 얘도 가장 높은 기초대사량인데요. 이것보다 더 높은 기초대사량이 언제냐면 영아기 때, 0세 태어나서부터 뭐 만 1세가 되기 전까지가 가장 성장 속도도 높고, 이 기초대사량이 열이 가장 많을 때라 기초대사량이 높은 시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열량에 해당이 되어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 그럼 이거는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의 열량은 먹어야 돼 하는 수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생각만, 예를 들어서 자고 있을 때는 저희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죠.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럼 뜨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잘 잤다. 내지는 오늘 날씨 어떻게 되지?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냥 이런 생각, 잠깐 하는 생각 자체에서도 에너지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바로 활동 대사량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양에다가 일상생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친구하고 만나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뭐 아니면 여가생활도 즐겨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 총괄적으로 내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연령대는 똑같이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세부터 그리고 30세, 50세, 그리고 몸무게도 아까하고 똑같이 40, 50, 60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가장 많은 연령대 젊을수록, 그리고 체중이 높을수록 가장 많은 열량이 필요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에서 어느 범위에 포함이 되어지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500에서 1800 요 사이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칼로리가 요만큼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하루에 어떤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번에 다시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한번 알아보셔야 될 내용이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영양소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5대 영양소 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여기에다 6대 영양소 하면은 뭐 들어갑니까? 물 들어가죠. 그리고 최근에는 7대 영양소 해가지고 파이토케미컬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식품의 특수 성분들 있잖아요. 뭐 안토시아닌이 됐던 뭐 플라보노이드가 됐던 이런 식품의 색깔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요즘은 이 7대 영양소, 섬유소, 식이섬유까지 다 이 7대 영양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영양 지식을 나의 식생활에 그대로 대입해 보자 하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 몸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영양 지식은 가져보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얼만큼 먹어야 할까?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55에서 65%, 총 열량 중에서 55에서 65%의 열량을 탄수화물로 섭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아무리 과일을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먹고 하더라도 이게 기운이 없고 막 이렇게 활동하기에 뭔가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이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열량을 낼 수 있는 양만큼은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을 기준양으로 섭취를 했을 때 밥은 하루에 일식을 기준으로 해서 150, 150에서 2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령이나 아니면은 체중이나 뭐 이거에 따라서 그램 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저는 이걸 그냥 저희 환자분들이 1인의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요만큼은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양으로 150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에 150g 정도의 식사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식빵 얇은 것, 저희 보통 이렇게 한 1.5cm,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낸 게 가장 이제 얇은 식빵이고, 이게 보통 한 장에 30g 정도 포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3장을 먹으면 식빵 90g이 먹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국수는 한 그릇에 약 140g 정도 해서 짬뽕이나 뭐 이런 걸로 밑에 나와 있지만은 짬뽕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짬뽕은 4분의 3그릇, 국수는 한 그릇. 이게 또 차이가 나는 게 그 안에 재료들, 뭐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잖아요. 이 3끼를 밥이든 식빵이든 국수든 이런 각각의 식품으로 꼭 섭취를 해야 되고, 이거 외에 또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하면은 감자나 고구마나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어지겠죠. 근데 생각보다 감자, 고구마의 양은 한 끼 분량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한 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반 개 정도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보통 감자, 고구마는 간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반 개로는 양이 안 차고 기본 한 개, 2개 뭐 이렇게 드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밥은 안 드시더라도 뭐 고구마를 한 개를 먹었다 그러면 밥 2그릇을 먹는 용량이나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지금 저희는 그냥 무조건 잘 먹어야 되지만은 혹시라도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그런 식사 외적인 그 탄수화물 식품도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 입맛이 없거나 하셨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식품의 탄수화물 식품으로도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밥 한 그릇에 150g에서 뭐 200g 정도 되는 한 그릇의 칼로리는 약 300kcal에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밥 3끼만 잘 드시면은 900칼로리. 그러면 이 900칼로리로 치자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그런 기초대사량만큼의 칼로리는 다 우리가 섭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밥 3끼는 일단 잘 드시면은 칼로리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하면은 이거는 열량을 내는 열량소도 해당이 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의 구성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살, 근육 뭐 이거죠. 예, 근육에 해당되어지는 것도 단백질이 있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면역력 하면은 또 얘기하는 게 백혈구라든지 이런 그 혈액의 세포들 얘기를 하잖아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혈액의 성분들도 결국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있어야지만이 백혈구도 만들 수 있고, 그럼 백혈구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면역력이 상승이 되겠죠. 백혈구가 왜냐하면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싸워 이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백혈구 수치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또 단백질이다. 그럼 우리가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내 손바닥의 절반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하루의 양이 아니라 한 끼의 양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손바닥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양은요, 사람마다 다 손바닥의 크기가 다르듯이 이만큼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보통 70에서 150 요 사이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을 드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몸 안에 들어가서 각각 구성소의 역할도 하고, 혹시라도 탄수화물 섭취가 덜 돼서 열량이 부족했을 때는 이 단백질도 하루에 20% 정도는 칼로리로 내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도 제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특히 매 끼마다 드셔주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내 몸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만큼의 양이 어느 정도이냐면 생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흰살 생선하고 붉은살 생선으로 많이 분류를 하잖아요. 흰살 생선은 말 그대로 그냥 살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민어, 조기, 갈치, 동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붉은살 생선하면은 약간 기름지면서 저희 그 불파지방산 많이 들어져 있는 그런 생선들이죠. 그래서 연어라든지 고등어, 꽁치, 뭐 참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생선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단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생선은 흰살 생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선도 많이 아니에요. 50g이면은요, 쉽게 저희가 그냥 고등어로 하겠습니다. 고등어는 붉은살 생선이긴 하지만은 고등어를 보통 이렇게 토막을 한 2토막으로 내잖아요. 이 2토막 낸 거에서 이렇게 한 면, 이렇게 포를 뜨면은 가시를 중심으로 해서 2개로 포를 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면만 해당이 되어지는 게 약 50g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생선 한 마리 구워서 다 먹어 막 이러시는데, 굳이 다 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끼니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4분의 1쪽만 먹더라도 그 끼니는 너무 잘 드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서 드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입맛 없어가지고 또 안 드시면 안 되는 게 또 이 단백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는요, 약 50g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얼만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삼겹살 많이 드셨죠? 삼겹살 이렇게 구워서 가위로 자르면은 이렇게 내 손가락에 한 2마디 정도 크기로 나와서 요게 이제 상추 올리고 마늘 올리고 쌈장 올려서 드시는데, 그 정도의 크기가 10g에서 15g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상추 하나에 2개씩 올려 드시는 분은 한 2번 내지 3번만 드시면은 그 끼니의 단백질은 다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절대로 몇 끼마다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냥 작은 양을 수시로 드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달걀이 있죠. 그래서 달걀은 지금은 50g보다 실은 더 많아요. 오나 뭐 대란, 뭐 특란 뭐 이렇게 알 크기들이 커져가지고 50g 내지는 70g 정도 되어지는데요. 이 50g 중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보통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된 이유가, 저희가 이 단백질을 계속 내 몸에서 쪼갰을 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채소 단위로 변해가지고 저희 몸에서 활력을 하는데, 이 아미노산 중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는 않고 꼭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게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를 아주 고른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달걀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달걀이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달걀의 단백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저희가 병원에서 알부민 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영양 불량인지 아닌지 그 상태를 확인하는 우리 혈액 중에 그 성분으로도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걀은 하루에 1개 정도는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육류는 뭐 지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도 좀
좋아하시는 분과 싫어하시는 분이 갈라지시면서 특히 항암 치료 후에는 이런 냄새나 미각에 굉장히 민감해지시면서 생선은 또 꺼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달걀 같은 경우는 그냥 부드럽게 달걀찜 해 드시던지 아니면 술안 해 드시던지 아니면 그냥 쪄서라도 쉽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되는 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부는 콩, 저희 대두라고 하는 그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그 대두에서 단백질 뽑아가지고 만든 식품이 어떻게 보면 또 두부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두부도 많이 아니에요. 보통 지금은 130g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70g 정도만 드셔도 괜찮으십니다. 요즘은 두부 이렇게 기본 사과판 갈수록 좀 두부 크기가 줄어들기는 하던데요. 요즘은 이렇게 300g짜리 이렇게 하나 사시면은 그거를 3등분해서 몇 끼니마다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몇 끼니마다 드시기에는 또 두부만 드시려면은 너무 힘드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구성 아미노산이 조금 불균형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두부, 한 번은 달걀, 한 번은 생선이나 육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끼니마다 드시면 되고 근데 나는 세 끼니를 제대로 잘 못 먹어가지고 나 단백질 식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했을 경우에는 치즈도 요 슬라이드 치즈 이 한 장이면은 그냥 우유 한 잔 마시는 듯한 그 단백질 양이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약 7g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는 간식으로 또 섭취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단백질 보충이 되어지니까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내 몸무게 곱하기 0.8에서 1g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제가 만약에 60kg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68에 48 하루에 단백질의 양을 48g 정도 먹거나 아니면은 현재 나는 한참 치료 중이고 뭐 체력이 좀 저하되고 좀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약 뭐 10대이다 했을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셔가지고 60g 정도를 섭취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60kg인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은 48에서 60 g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이건 이제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또 되게 복잡하시잖아요. 근데 복잡할 거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육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육류는 그냥 100g에 23에서 27g 정도 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g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 100g이 다 단백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100g을 섭취를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져 있는 단백질은 23에서 27g 정도이니까 우리는 그냥 계산 편하게 25g으로 그냥 정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0g을 먹으면 단백질은 일단 25g을 섭취를 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달걀을 한 개 먹으면은 그 달걀 50g 중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 약 7g에서 70g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50g짜리보다는 더 큰 달걀들이 많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g으로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달걀 한 개 먹으면 단백질 10g이 섭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아까 고기, 닭가슴살, 가장 기름 적은 닭가슴살 100g에 그다음 달걀 한 개 드시고 그리고 이제 생선류 같은 경우도 단백질이 육류보다는 더 적지만은 달걀보다는 더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약 17에서 21g 정도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20g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생선 100g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20g의 단백질이 섭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생선 싫어. 그럼 나는 두부 대신 먹을래. 그러면 두부 같은 경우는 약간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단백질량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100g 중에 약 7g에서 10g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달걀하고 똑같이 10g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닭가슴살 100g 드시고 그리고 달걀 한 개 먹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두부를 먹었다. 그러면 10g, 10g, 25g 그러면 45g. 근데 좀 부족한 것 같네? 그래서 치즈 한 장을 먹었어요. 그러면 50,
얼마였죠? 아까 47에 7 하면은 54. 그러면 충분히 내 몸무게에 해당이 되어지는 단백질 양은 하루에 필요한 양은 다 섭취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꼭 제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계산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단백질만큼은 조금은 임의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내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만큼은 꼭 섭취를 하셔야지 결국은 뭡니까? 치료 중에 체력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체중 조절이라든지 면역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다음 치료를 위한 내 몸의 그 조건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에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이라고 기억을 꼭 하시고 단백질만큼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꼭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내 손바닥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 양을 몇 끼로 생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이만큼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무기질하고 비타민입니다. 이 무기질하고 비타민은요, 요즘은 뭐 워낙 영양제로도 많이 일반 분들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 그러니까 이만큼의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은, 단백질이나 아니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열량 내는데 부족하지 않다 하는 양이 바로 녹황색 채소 350g입니다. 녹황색 채소는 말 그대로 녹색 채소, 황색 채소, 그리고 저희가 그 다방색 채소라고 하는 담색 채소라고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담색 채소는 그냥 연한 색깔 채소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녹황색 채소 그냥 이를 350g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녹황색 채소 플러스 담색 채소 더해서 하루에 350g 이고 녹황색 채소는 전체적으로 한 130g 정도 해서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이 되어지는 양, 이 양이 녹황색 채소로 드시면 되고요. 또 3분의 1에 해당이 되어지는 양을 담색 채소로 드시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하기에 좋은 상태의 영양분들을 공급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인 호박이나 당근이나 시금치, 뭐 브로콜리 말 그대로 녹색이거나 아니면 황색인 채소를 챙겨 드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담색 채소는 연한 색깔, 무, 배추, 양배추, 연근, 우엉 뭐 이런 것들이 다망색 채소 해서 그런 채소들을 총 더해서 하루에 350g 정도이니까요. 요즘은 이렇게 작은 식재료들 무게재는 그 작은 저울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울들 하나 이게 장만하셔가지고 조금은 내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만큼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은 내 이렇게 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양소가 얼만큼 될까 확인하는데 좀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일은 비타민, 그리고 과당이나 뭐 포도당이나 이런 단순당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실은 이렇게 체력이 빨리 저하되거나 했을 때는요, 과일을 먹는 게 내 몸에서 빨리 에너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식재료에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과일에는 그 폴리페놀 저희가 아까 그 7대 영양소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영양성분들, 향이나 아니면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이건 하루에 200g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저희는 과일을 예전부터 이렇게 좀 싸놓고 먹는 스타일의 좀 식습관이잖아요. 귤도 하루에 한 사람 앞에 하나, 두 개 주면은 좀 약간 정없어 보이니까 바구니 이렇게 듬뿍 싸놓고 턱하니 가운데다 넣고 뭐 3개, 4개, 5개 뭐 까먹는 게 저희는 그냥 잘 먹는 거였는데 그거는 또 과잉 섭취죠.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이거 결국은 과당이나 포도당도 이것도 탄수화물 종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 섭취돼서 또 체중이 증가될 수 있고 이러한 또 식재료가 과일이기 때문에 200g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 계량법 보면은 내 주먹 안에 들어져 있는 하나가 보통 100g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과 반 개,
그리고 귤 2개가 하루의 전체 섭취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하루에 귤을 4개, 5개 드셨다 하면은 사과 안 드셔도 과일로는 그냥 충분히 섭취를 하는 건데, 이게 또 과일마다 들어져 있는 영양소가 다르니까요. 한 가지의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는 2가지, 3가지 과일을 드시는 게 영양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주요 식재료는 이런 채소나 과일이기 때문에 이만큼씩 드시면은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유제품인데요. 그 영양소 중에 하나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뭐가 빠져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가지가 실은 열량소예요.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1g당 4kcal를 발생을 하고, 지방은 1g당 9kcal를 발생을 하는데 가장 많은 열량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지방을 따로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예전에 뭐 보릿고개 뭐 이런 얘기들 가끔 하시잖아요. 예, 이런 보릿고개일 때는 이 지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방이 우리 몸 안에 세포막을 형성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포는 단백질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 세포 하나하나가 부딪히더라도 깨지지 않고 자기 각각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필요로 한데, 이 보호막은 이 지방이 있어야지만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였는데, 요즘은 영양적으로는 좀 과잉 섭취하는 시대라 굳이 지방은 이만큼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충분한 지방 섭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한국 영양인 그 곤장량에, 영양소 곤장량에도 이 지방에 얼마큼은 섭취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굳이 지금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방을 넣어놓으면은 또 그만큼의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어서 지방 부분은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첨가를 시킨 게 유제품인데요. 이 유제품은 칼슘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식품이라 우유 한 잔이든 아니면은 요플레든 아니면 치즈나 뭐 푸딩이나 이런 분유거든요. 전지 분유나 탈지 분유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원래는 이거 골다공증이나 칼슘 섭취를 좋게 하려면은 하루에 2잔 정도는 권장을 하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식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유, 특히 우유 부분은. 그래서 적어도 한 잔 정도는 드시는 게 또 칼슘이나 뭐 단백질이나 이런 걸 좀 보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품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까지는 각각의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유제품까지 저희가 각각의 식품들을 구별을 해서 하루에 얼만큼씩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하루 총 섭취량이라고 보신다면은, 그럼 이거는 내 하루,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각각의 식사를 펼쳐놨을 때 이게 정말 영양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있는 거야? 하고 확인이 또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내 식사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색깔로 제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3가지 색깔은 기본, 그 신호등 식단, 뭐 신호등 식사라고도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 식사의 색깔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강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런 혈액이나 근육이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식품이 들어가져 있는지, 그리고 2번째로는 체온을 유지를 하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먹어서 배부르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식품이 있는지를 2번째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이런 구성소의 역할이나 영양소의 역할이나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이 바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식재료들이
야채잖아요. 그래서 이런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져 있는지 하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이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져 있는 식사라면은 오늘의 그 점심 식사든 저녁 식사든 그냥 훌륭한 식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뭐 특별히 쇠고기나 아니면은 그 값비싼 고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두부만으로라도 충분히 효과적인 영양 구성을 가진 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 이것만으로는 이제 또 저희 몸이 다 먹고 나서 활용되어지는 게 부족했을 때는 간식으로 아까 우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일 아까 200g 말씀드렸죠.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이 견과류가요, 아시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져 있어서 우리 그 세포막 형성을 하고, 그리고 혈액 내에 들어있는 뭐 혈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을 좀 아무튼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성분들이고, 그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져 있는 게 견과류, 뭐 올리브유, 오메가3 뭐 이런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도 하루에 드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 견과류가, 그리고 그 불포화 지방산이 지방이잖아요. 지방이고 1g당 9kcal라고 하는 가장 많은 열량을 냈었고, 이게 또 과잉 섭취됐을 경우는 오히려 또 혈관 내에 이렇게 길을 막거나 뭐 동맥경화, 그리고 동맥경화가 또 더 심해지면은 심근질환 뭐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 과잉 섭취하면은 마이너스 되는 영양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는 또 양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0g에서 30g. 저희 아몬드 드시면은 어떠십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먹으면은 계속 그냥 손이 나도 모르게 가는 게 견과류, 땅콩 뭐 이런 작은 식품들인데,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는 딱 한 줌만 집으세요. 한 줌 집고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는 더 이상 드시면은 이제 과잉 섭취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주먹으로, 많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한 줌 지었을 때 그만큼의 양이 한 20에서 30g으로 계산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침에 그만큼, 점심에 그만큼 드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십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견과류는 20에서 30g 정도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6대 영양소에 해당이 되어지는 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 근육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드셔야 되세요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수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그냥 막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70% 이상의 수분으로 되어져 있고, 또 저희처럼 성인이 되어진 뭐 30대 이상, 40대 이상 다 우리 이 수분의 양은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수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빠지면서 주름도 생기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도 잘 드셔야 되세요. 네, 그냥 뭐 너무 쉽게 드실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소중함을 저희가 깜빡깜빡 잊고 있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까지 그냥 끝과 시작을 마무리하는 식품이 바로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물은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익숙하게 습관처럼 드시는 시간을 좀 정해 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가장 먼저 드시는 시간은 기상 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예요. 저희가 하루에 그 일과를 보시면은 아침에 잘 잤다 기지개 펴고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화장실 가시는 일이잖아요. 네, 화장실 가세요. 왜냐면은 밤새 나는 자고 있었지만은 내 몸의 세포들은 계속 움직이고 혈류 움직이고 체온 유지시켜주고 하느라고 계속 일을 하면서 만든 그런 찌꺼기, 노폐물을 그냥 이제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면은 그만큼의 수분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 몸에서 그만큼의 수분이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빠진 만큼 다시 보충을 해준다 생각을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을 한 잔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후 해서 한 잔씩,
예전에는 그 또 워낙 말 많았잖아요. 뭐 식전에 물을 마시거나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식전이나 식간에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 또 해가지고 또 엄청 또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뭐 최근 연구 결과로는 그 정도의 물의 양으로 소화액이 희석이 되거나 뭐 소화를 시키는데 지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요. 혹시 약의 부작용이나 이것 때문에 침이 말라서 침이 나오지 않아서 음식이 잘 안 씹어진다 하실 때는 이런 물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셔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 넣고 오물오물해서 침의 역할 대신에 이 물 활용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식전이나 식후든 간에 물 한 잔씩 드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새 일을 하잖아요. 내 몸은 밤새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잘 하라고 그냥 연료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활용을 잘 해서 아침에 또 아무런 이상 없이 대사작용이 끝나서 또 아침에 또 화장실 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잔,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중에 이렇게 전이든 후든 세 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그래서 기본 5잔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총 한 잔에 200cc만 잡으면 1리터의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워낙 많은 정보들을 또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은 1리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물의 양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은 양으로는 1.8리터 이상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이 생수통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물 많이 드셨는데요. 그 하루에 1.8에서 2리터가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의 물을 물로 마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지는 수분의 양은 이렇게 마시는 물,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면은 대사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 대사작용 중에 물이 나와요. 네, 물이 나오고, 그리고 가스도 나오잖아요. 가스도 나오니까 우리가 트름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음식물이 소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나오는 수분의 양, 그리고 또 하나, 음식으로 섭취를 하던 차로 섭취를 하던 아니면 과일로 섭취를 하던 이런 각각의 외부적인 조건으로 섭취되어지는 물의 양도 있거든요. 이걸 총해서 하루에 필요한 양을 1.8에서 2리터로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물로 마시는 양은 1리터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1리터로 잡은 이유는요. 저희 환자분들은 1리터 마시기도 실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 항암 부작용이나 입맛이 없을 때나 이랬을 때는 이 물도 철맛이 나고 쓴맛이 나고 잘 삼키기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물도 조금 섭취하는 걸 등한시 하시게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요만큼은 드셔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5잔 기본 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 때 뭐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빨강, 노랑, 초록이 다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한두 시간 있으면은 저녁 시간 되잖아요. 이 저녁 시간에 또 내 식사를 보시면서 점검을 해 보실 때 빨강, 노랑, 초록이 다 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은 그래도 건강한 식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면역력 업 시키는 레시피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레시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무 120g, 당근 40g, 양파 90g, 브로콜리 100g. 이거 다 더하시면은요, 야채의 양이 350g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총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350g의 야채 양이 다 들어가져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볼 게, 무는 플라보노이드 담색 채소죠. 당근은 카로티노이드 황색 채소죠. 양파도 플라보노이드 담색 채소, 브로콜리는
클로로필, 녹색 채소 해서 저희 그 야채 색깔별로 드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색깔은 다 먹어지고 여기에 이제 하나 빠진 게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붉은색 색소가 빠졌는데 여기에다는 추가적으로 야채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포함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붉은 채소 아니면 비트를 넣으면 좋은데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워낙 물이 많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이 너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는 가지 넣는 거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야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은 가지 넣지 마시고 요 수프 드신 다음에 딸기 새알만 드시면은 안토시아닌 색소 섭취도 충분해지십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 냄비 끓여 놓으신 다음에 하루에 그냥 수시로 약간 뭐 이렇게 출출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조금씩 드셔주시면은 좀 되게 좋은 간식거리로도 할 수 있는 레시피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닭고기 150g이나 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단백질입니까? 약 30g 정도의 단백질은 충분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우유에도 한 컵 반이니까 뭐 7g 정도, 한 40g 정도의 단백질 섭취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금, 후추 기본적인 간인 거고, 그리고 전분은 탄수화물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적은 양이니까 혹시 여기에다가 그냥 뭔가 탄수화물도 또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식빵이나 아니면 바게트빵 같은 거 여기 스프에다가 찍어서 드시면은 충분히 탄수화물 섭취까지도 같이 될 수 있는 레시피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시피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맛도 괜찮습니다. 일단 우유가 들어가니까 고소하고요. 그 식재료 자체가 맛없는 재료가 없어요. 네. 그 야채는 혹시 싫어하시는 야채가 있으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야채로 바꾸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신 거라 이런 재료들은 조금씩 변형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그 시연을 하고 해 볼 건데요. 일단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그냥 다 써세요. 우리는 굳이 우리가 먹을 거니까 막 예쁘게 센치에 맞춰서 안 썰어도 되니까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써신 다음에 냄비에다가 식용유나 아니면 좀 더 고소하게 하시려면 버터 조금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많이 넣으시면 오히려 느끼해지고 기름 둥둥 떠서 맛없으니까 그냥 이건 넣나 말았나 뭐 하는 그 정도의 양으로만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으시면은 그냥 달라붙지만 않게 넣으시고 닭고기 볶은 다음에 우유 넣고 물 넣고 그리고 소금이랑 후추랑 해서 간 내신 다음에 전분 넣어서 이렇게 걸쭉하게 스프 식으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뭐 간식으로도 괜찮고 한 끼 대용으로도 괜찮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레시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뭘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드리는 내용은 결국은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 내 몸에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를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는 먹어도 될까요? 자, 보십시오. 암에 좋다고 소문났어요. 이런 식재료들 엄청 많잖아요. 무슨 버섯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뭘 고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엄청 많이 또 권해주세요. 네, 암에 좋다고 소문났어요. 이건 먹었더니 뭐 암 크기가 줄어들었대. 이건 먹었더니 뭐가 그냥 싹 나았대. 지금은 건강이냐. 뭐 이런 것들 좋다고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소문이 났는데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죠. 뭐라도 먹은 거니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이러면은 뭐 때문에 드셔야 됩니까? 이거 구해온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또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좀 은혜가 분도 될 것 같고 뭐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어렵게 구한 것들은 또 먹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 나았잖아요. 이건 먹었더니 나았대더라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는데 내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뭐 이런 뜻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TV에서 나와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 이러면은 또 약간의 신뢰성이 있어지잖아요. 어쨌든 공중매체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드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저희가요, 그 건강식품, 그러니까 그냥 건강식품이 아니라 식품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그냥 일반 식품이 있어요. 건강식품이 있어요. 그리고 의약품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그 법이 이렇게 그 통제하는 법이 다 다르거든요. 식품은 그냥 위생법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의약품은 그 약사법에서 다 이게 관할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의 대상은, 그러니까 식품을 섭취를 해도 되는 대상은 일반인, 그리고 환자, 그리고 의약품의 대상은 환자, 그 다음 건강기능식품은요. 이 대상이 정말 조금은 재밌는 게 건강한 사람, 그리고 반건강인입니다. 그러니까요, 환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의외로 오히려 건강했을 때는 건강식품이나 뭐 이런 거 안 먹어도 나 건강해 이러시다가 정말로 아팠을 때, 그리고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을 엄청 찾거든요. 이때는 정말로 안 찾아야 될 텐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많이 찾으시게 되고, 또 이런 건강식품 또는 어떤 대체의약품 뭐 이런 것들로 또 안 좋은 상황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앞에서 아니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도 그 남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고, 그리고 골수 이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2년, 3년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골수 이식하고 병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유혹들도 엄청 있었고, 또 이런 유혹에 빠졌다가 퇴원했다가 또 다시 입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봐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절대로 환자분들, 그리고 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치료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5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은 일단 접어두시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로 이제 내 건강을 챙기고 면역력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것들은 정말 어렵게 구했는데 너무 거절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신 다음에 누구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호자분. 보호자분 드리시고, 보호자분들이 또 건강하셔야지 환자분들을 또 잘 챙겨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그냥 보호자분들에게 양보하시고 나는 건강한 식사 위주로 하셨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함정이라고. 네,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재발, 전이, 그리고 정말 소망하는 얘기는 완치,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 중에, 그리고 5년에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는 정말 요 규칙만이라도 정말 잘 지켜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도 무수히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 수분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지방 식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는요, 유방암이나 이런 환우분들은 그 체중 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낮은 식품들 좀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염식. 이게요, 이제 저염식이라고 하는 게 부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투압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염식을 해서 혈관을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든,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그러면 이제 당뇨, 이게 세 개 그 대사질환의 세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시려면 저염식, 저당식, 네, 그리고 저지방식,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적정 체중 유지, 아까 계산하신 거 있으셨잖아요. 키 곱하기 키 미터로 된 곱하기 22를 하시던지, 22가 너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러시면은 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 키에서
빼기 100을 하세요. 내 키가 160이다 빼기 100 했어요. 그럼 60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곱하기 0.9를 하시면 그게 또 내 기준 체중입니다. 그러면 54kg. 아까는 56kg, 54kg 약간의 오차는 있긴 하지만은 그 체중 기준 범위로 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49에서 59, 요 범위니까요.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아까의 공식이 너무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은 빼기 100 곱하기 0.9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내 체중, 표준 체중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금연, 금주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요 알코올 주의해서 또 가끔씩 술이라고 하는 게 뭐 한 잔 정도는 심질환에 뭐 심질환 예방하는 데 좋대, 뭐 혈액순환에 좋대, 또 그래서 굉장히 그런 한두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또 욕구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알코올은 그 어떤 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이 만취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아예 입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절대 단 한 모금이라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또 아주 가대적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아 의사 선생님이 먹어도 된대 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안 되십니다. 절대로 드시면은 안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 보관한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항암 치료하면은 저희 백혈구 수치 떨어지잖아요. 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질 때 이거 위생관리나 조리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는 균이 나쁜 균으로 그냥 확 번져버릴 수 있고 백혈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끓여서 드셔야 되고 가능한 한 한 번 더 헹궈서 닦아서 이렇게 드시는 게 또 재발을 막아주는 식생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식사에다가 플러스 운동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좋으면은 플러스 하나 더 하면은 심리 상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게 또 이런 재발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냥 식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골고루 드시고 운동하시고 네,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하시고 요것만큼이라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네요. 다음번에는요 저희 이제 환우분들이 질문 보내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암과 식생활에 관련된 Q&A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림프종이시고 조땡땡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암 후에 간해가 1년, 간에 되고 나서 항암 치료에 이제 간에 1년 되어 가는데 암세포가 당분을 좋아한다 하여 설탕꿀을 되도록 안 먹으려 합니다. 이 부분에 근거가 있는 건지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실은 암세포가 당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당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분 섭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식품이 결국은 당식품이거든요. 근데 이 당식품을 안 먹으면은 저희가 에너지를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뇌 기본적으로 에너지 영양분을 주는 거는 포도당, 당분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됐던 설탕 같은 경우는 실은 단순당이어서요 안 드시는 게 실은 더 좋기는 해요. 그냥 설탕 암하고는 관계없이 네, 설탕 자체는 실은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백혈구 수치가 낮을 때는 안 드시는 게 더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의 생식품이라 생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확인을 하시고 이런 설탕은 안 드시는 게 좋고 꿀 같은 경우는 조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당을 안 드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품을 먹으면 몸에서 대사작용이 일어나서 에너지도 내고 그리고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대사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단백질을 또 당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만 안 먹으면은 안 돼, 뭐 당만 안 먹으면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아까 그냥 결론은 매 한 가지예요. 골고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섭취를 해서 내 몸이 균형 있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어떤 작용으로 해서 당을 빼돌려서 그 생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는 실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드셔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먹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설탕은 암세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꿀 드실 때는 백혈구 수치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좀 더 알고 싶으시면은요, 문자나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더 보충 설명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살 아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받고 2차 항암 중입니다. 근데 몸무게가 7kg가 늘으셨대요. 지금 이게 항암 치료가 급성 같은 경우는 제 때는 7차까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2차까지 하고 저희는 이제 골수 이식을 해서 7차까지는 안 가셨는데, 근데 요즘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치료법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차 하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항암 치료가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갈수록 조금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치료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몸무게가 7kg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 체중 아니면 이 적정 체중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안에 있으면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조금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 하시는 그 범위는 이제 20%까지입니다. 가체중까지. 네. 이 7kg를 더하셨을 때 가체중 범위까지의 체중이라면 앞으로 치료 중이거나 이제 경과되어지면서 조금은 감량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치료약에 따라서 또 식욕이 좀 증가되어지는 또 그런 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료 중에 몸무게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실은 내 몸무게에 맞춰가지고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체중 내에 있을 때 항암제가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도 활용도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체중도 안 좋고, 왜냐하면 과체중이라고 하면은 대사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 효과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약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 효과를 낼 수가 없고, 이러니까 지금 7kg가 늘어난 상태가 이 적정 범위, 적어도 뭐 플러스 20% 범위, 20%까지는 이제 너무 끝이니까요. 한 15% 범위 내까지만 포함이 된다 하셨을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계속 치료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좀 넘어졌다 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끊으셔야 될 게 튀김이나 아니면은 그 양념 통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튀김류,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빵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 영양분은 좀 적으면서 그냥 열량만 높은 이런 식품들은 조금씩 제한을 해보시는 게 좀 체중 감량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운동.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밖에 또 나가기 힘드시니까 그냥 집에서라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도 해보시면서 체중 감량에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성적혈구 증가증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는요, 실은 특별히 이건 드세요, 이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 진성적혈구 증가증에 대해서 조금은 자주 접한 질환이 아니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 어떤 것도 제한해야 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더 많이 먹어라 하는 것도 없었고요. 항상 나오는 게 마지막이 균형 잡힌 식사, 골고루 먹는 식사, 이거였으니까 좀 골고루 먹으시면 될 것 같고, 영양제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적혈구 수가 막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철분 섭취나 이런 영양제 섭취를 하기 전에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네, 영양제는 복용을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영양제 같은 경우도요, 실은 과잉 섭취라고 되는 게 있어요. 과잉 섭취라고 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권장량에서도 상한량이 있거든요. 저희 수시로 먹는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상한량은 2000mg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양은 100mg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한량 이상이 됐을 때는 또 내 몸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먹는 약이나 치료 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런 상호작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의료진들에게 상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양제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부분에서는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추, 계피가루 활용법 알려주세요. 낙지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후추나 계피가루 같은 경우는 다 향신료예요. 그리고 이 향신료이고 굉장히 3000년, 4000년 전에 다 이런 향신료들이 우리 생활 이제 먹기 시작했던 건데요. 후추나 계피 같은 경우는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향신료이거든요. 그래서 후추는 실은 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거라 육류나 아니면 우유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후추 간 하잖아요. 이거는 비린내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기하고 이게 궁합이 잘 맞아서 고기의 흡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기 냄새를 제거를 해준다든지 고기를 부드럽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확실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향이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고기 밑간을 해 놓을 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고기를 드실 때 또 후추를 찍어 드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후추 같은 경우는 그 우유하고도 이게 궁합이 잘 맞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레시피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지막에 소금하고 후추하고 해서 이렇게 드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비타민 3, 6, E, K 그리고 무기질 중에서도 뭐 칼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후추를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양념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스로 사용을 하시면은 후추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피가루 같은 경우는 향도 오래 가지만은 이 후추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뭐 이런 것들 영양소들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두 개가 영양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피가루 같은 경우는 요즘 그 시나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에다도 뿌려서 드시고 아니면은 뭐 식빵 에다가 또 이렇게 향으로 해서 드시고 아니면 바나나 구워가지고 또 위에다 뿌려서 드시고, 그리고 이게 계피 같은 경우는 가루로 만들어진 계피 가루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틱으로 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는데, 이 스틱으로 이렇게 향을 내거나 하시는 부분이 분말보다는 훨씬 더 영양분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계피차를 끓이거나 아니면 꿀이나 뭐 이거하고도 또 잘 맞거든요. 그래서 꿀차를 끓일 때 계피를 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트나 바나나나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 드시면 좋은데요. 계피가루는 대신에 좀 간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하루의 섭취량을 3g으로 실은 권장을 했습니다. 3g으로 권장을 하고 10g은 넘지 않는 게 좋겠다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보는 아닌데 이런 이제 그 계피를 많이 활용하는 뭐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한 권장량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g 이상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계피를 잘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통 요리에도 있잖아요. 계피 활용한 그 수정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좋은 음식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낙지는 실은 무기질이나
단백질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이런 걸로 좀 많이 우리 몸에도 영양분을 좀 고루 줄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일단은 익혀 드시는 게 좋으세요. 네, 생낙지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익혀 드셔야지만이 소화도 도움이 되어지고 몸에서 그러니까 소화되어지고 흡수되어지는 것도 더 많이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연포탕 같은 거는 굉장히 좋으세요. 네, 연포탕 부드럽게 해서 질기지도 않고 그냥 살짝 데쳐서 먹는 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양파도 넣고 당근도 넣고 또 이런 야채들 같이 넣어가지고 드시면은 훨씬 고른 영양분을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낙지는 드시지 마시고요. 연포탕이나 아니면 살짝 데쳐서 그냥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아니면은 볶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드시면은 낙지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고요. 근데 가끔씩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는 그 해산물 좀 조심하라는 식품 중에 실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는 꼭 확인을 하시고 낙지는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네. 고혈모 세포 이식 후에 2년 지났는데 이제 당뇨 증상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체중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 방법과 체중 유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단백질 섭취 방법은 제가 말씀을 좀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내 손바닥의 절반 정도를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는 거고 체중 유지는 아까 그 건강 체중의 범위 안에 꼭 포함이 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요. 오히려 단백질 섭취나 체중 유지보다는 당뇨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대사질환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당뇨가 있으면은 고혈압으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또 벌써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가 되어지면은 고지혈증으로 또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체중 감량은 지금 체중이 어떻게 된다 하는 그 체중은 몇 킬로라고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이 감소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본 체중이 얼마인지 일단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는 식사가 좀 잘못되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빵이나 떡이나 뭐 스낵류나 이런 단 식품 이걸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튀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드시면은 이런 증상들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 가끔 그거 질문하신 분 계시거든요. 케톤식 해서 다른 건 안 드시고 지방식품만 드셔가지고 탄수화물 안 드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 한우분이 식사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좀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 식사 형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너무 탄수화물이 치중되어져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지방식품 섭취가 많은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있더라도 건강체중 범위 안에 들어져 있으면은 더 이상만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지금 한우분의 현재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대답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훨씬 조금이라도 더 궁금하시면 저희 정보센터, 희망정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일까요? 다음 질문이. 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 받은 지 이식하셨네요. 이식 축하드립니다. 64일 지났는데 생과일을 껍질을 깎아 먹고 있는데 하루에 과일은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200g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200g이고요. 뭐 실은 식사를 혹시 제대로 못 하시거나 이러셨을 경우에는 좀 더 늘리셔도 괜찮으세요. 어쨌든 탄수화물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는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 거라. 그리고 껍질을 깎아 드시고 계시는 거는 어쨌든 백혈구 수치 확인하시면서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식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점막이나 굉장히 약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막이나 전체 컨디션이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드시는 거는 조심조심 해서 드시고, 부드러운 거 해서 위주로 해서 드시고, 소화 잘 되게 해서 드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너무 이거 뭐 자극적인 거 먹고 싶다 하셨을 경우에는 이게 마음만 있지 또 드시면은 다른 조금의 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막이 너무 따가워서 상처가 날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지금 시기에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참으시고, 적어도 100일 정도는 지나신 다음에 좀 드시고 싶은 것들을 좀 희망적으로 좀 부드러운 애들부터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에 200g 정도 과일은 드시면 되고요. 혹시 식사 못 하시거나 그러셨을 경우에는 좀 더 드셔도 되세요. 300, 500g 뭐 이내로 드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일로라도 지금은 칼로리를 충분히 내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기 같은 거 드실 때는요, 실은 그 씨 부분에 그 사이사이가 깨끗이 실은 잘 씻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딸기는 좀 약간 물에 담가 두셔서 하시던지,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딸기도 깎아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별 맛은 없거든요. 정말로 맛은 없지만은 그게 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는 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거라, 지금 100일까지는 어쨌든 조심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받은 거는 여기였고요. 또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금 이 실시간 중에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골수 백혈병 급성기로 진단받았습니다. 청국장, 젓갈, 유산균 등 오래된 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래된 식품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국장, 젓갈, 유산균은 실은 오래된 음식이라기보다는요, 발효식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발효식품 하면은 유산균이 들어가죠. 청국장이면은 납두균이 들어가죠. 그리고 젓갈도 어쨌든 그 소금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소금을 막 발효시켜가지고, 그리고 이 어육이나 이런 부분을 부패시켜가지고 만든 것들이 이런 젓갈이기 때문에, 오래된 식품이라기보다는 발효식품을 섭취를 하는 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래된 식품의 기준은 없습니다. 오래된 식품의 기준은 없고요. 내가 맛을 보거나 했을 때 상한 식품은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백혈구 수치가 낮았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것만 드셔야 되세요. 하루가 지나면은 그냥 무조건 드시면 안 되시고, 보호자분이 드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한 달, 그리고 냉장식품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 뭐 이 정도든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균이라고 하는 게 유산균이나, 이거는 저희가 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기 위해서 먹는 균이잖아요. 근데 저희 장에는 되게 유익균도 있고, 그리고 해를 주는 균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 뭐 10%, 15%, 15%인데, 오히려 유익균이 됐든 유해균이 됐든 이 두 가지 균이 아닌 약 70% 정도는 이도저도 아닌 균이 더 많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이도저도 아닌 균들이 이 두 가지 균에서 힘이 더 세진 쪽으로 달라붙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익균이, 건강할 때는 이 유익균이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닌 균들이 이쪽에 붙어가지고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도 없어지고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좋게 해주고 하는데, 이 유해균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힘이 세지면 또 이도저도 아닌 균이 유해균으로 붙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종양도 만들고 염증도 만들고 이러면서 장 건강을 해치는 거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점막이 됐던 피부가 됐던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은 좀 힘이 없는 허약한 그런 상태의,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발효균의 식품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식품이라기보다는
발효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유산균이라고 하는 영양제도 드시면은 안 되시겠죠. 예, 그래서 유산균, 뭐 좋은 균이 됐던지 간에 지금은 드시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끓인 식품만 드셔야 되고, 그리고 상하지 않는 음식 드셔야 되고, 조금 더 청결 위주 이렇게 신경 쓰셔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답이 되셨겠죠? 네. 그래서 오래된 식품은 상한 식품이 아닌 것만 드시는 걸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을 받고 분리백 복용하고 있습니다. 차갑거나 매운 음식, 청국장, 젓갈류, 유제품, 자몽, 홍삼, 비타민 등의 의약품을 절대 금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주의하셔야 할 식품이나 추천할 만한 식품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절대 금지이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실은 여기 다 나왔어요. 매운 음식,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조금 아리까리한 아리송한 그런 음식 이거 먹어도 될까? 라고 생각되는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추천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견과류 20g, 20g 중요합니다. 견과류, 과일, 야채 이것만 실은 잘 드시면 되세요. 이것만 잘 드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는 증인이 바로 저희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식품 전혀 안 먹었어요. 건강식품을 초반에는 실은 홍삼도 먹어봤어요. 홍삼 이제 좋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본인의 체질하고 맞지를 않아서 오히려 홍삼은 이렇게 사람의 체온을 증가시켜서 열을 내주고 그 열로 인해서 면역력이 증가되어지는 건데 원래 체질상 열이 많은 사람이 홍삼을 먹더니 이게 진짜로 열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홍삼이나 뭐 다른 건강식품은 아예 먹으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더 자신있게 건강식품은 다른 사람 말 듣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이 5대 영양소 식품, 일반 식품, 일반 식사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식사의 중요성이 그만큼 좀 절실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라고 힘든 시기가 없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골수이식 막 하고 나서는 정말로 한 끼니를 6번도 차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입맛도 없고 생각했던 맛이 아니라 이것 먹고 싶다 해서 줬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것 먹고 싶다고 해서 줬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정말로 한 6번 지금도 기억하고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들. 그래도 결국은 어쨌든 식사를 함으로써 체력이 회복이 되고 회복되면서 뭐 면역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었지만은 그 지금까지 잘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입니다. 버섯,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등으로 육수를 내서 밥도 하고 국도 끓이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좋으시고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울금이나 연근가루를 넣는데 이게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연근은 괜찮은데요. 울금은 살짝 생각을 해 보셔야 되세요. 울금, 강황. 근데 이게 이제 또 카레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카레는 한 번 더 가공이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강황이나 울금이나 이거는 그야말로 온 재료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맛에 분쇄 요것만 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넣는다 하더라도 카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섭취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많은 양을 섭취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루에 뭐 티스푼으로 하나 아니면은 1g 뭐 이 정도. 아까 저희가 계피가루도 3g까지는 허용을 했잖아요. 아마 근데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한 1g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울금이나 이런 것도 식품이긴 하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또 주의를 할 게 식품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약효성을 가지고 있는 또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회복기이거나 뭐 이랬을 때는 실은 뭐 소량씩 아니면은 어떤 이만큼 드렸더니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다. 네, 하는 양만큼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그 한우분이 얼만큼의 위치이고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연근가루만 넣어서 드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제 전립선 암 사기이고 전이 환자입니다. 차가버섯을 달여서 또는 분말을 물에 타서 먹어도 괜찮은가요? 차가버섯이 암 환자에게 좋다하여 문의드립니다. 차가버섯이 암 환자에게 좋다는 얘기는 정말 정말 많이 나온 얘기이죠. 근데 저희는 드시면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차가버섯이 좋다고 하는 분들, 회복했다고, 이것 먹고 완치됐다고 하시는 분들 찾아보세요. 차가버섯 생산하시는 분이나 판매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제가 이런 분들을 그냥 책임감 없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아직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저희가 따라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가버섯이 어느 한 부분으로 봐서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좋은 성분이 정말로 한우 환자에게 유효성이 있는지 하는 거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암에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암 환자에게 좋다 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차가버섯보다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버섯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아니 뭐 망가닥버섯, 팽이버섯, 양속이버섯, 이런 저희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버섯들도 충분히 좋은 영양분들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몸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하고 이것들은 이미 그 판명이 난 식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차가버섯보다는 그런 슈퍼에서 파는 버섯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전립선암 환자에게 달걀 및 유제품 섭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전립선 환자분들에게 유제품은 좀 되게 이게 호불호가 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전립선 암 환자분에게는 우유가 좋다, 나쁘다 하는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 자료는 없거든요. 근데 우유를 드시고 설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유를 드셨더니 뱃속이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라든지 이러시면은 실은 안 드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식품을 먹었을 때 약간의 부작용들 아니면은 몸이 불편하다 하는 것들이 느끼시면은 안 드시는 게 더 좋고요. 근데 뭐 특별히 우유나 유제품을 먹어도 특별히 뭐 거부 반응이 없었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양들 있잖아요. 달걀은 예를 들어서 한 개, 아니면 우유는 뭐 한 잔. 이 정도는 전립선 그 암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유방암 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콩에 많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한우들이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두부라고 하는 콩 제품을 좀 드시기를 꺼려 하거든요. 근데 이 콩 제품이 유방암 한우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기 위한 그런 에스트로겐에 비슷한 그런 성분이 내 몸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약 30모 정도의 두부를 한 달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먹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 몸 안에서는 그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그러니까 어떤 성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스스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취득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그런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걀 한 개, 뭐 우유 하나 정도는 내 몸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한우분이지만 달걀이나 유제품을 드시고 특별한 내 몸에 거부 반응이 없었을 때는 소량 정도는 드셔도 충분히 몸에서 칼슘,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기질 영양 성분, 단백질 영양 성분은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좋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입니다. 추어탕 먹어도 괜찮을까요?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데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추어탕은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좀 세죠.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진해요. 네. 조금은 진한 음식이라 오히려 추어탕 한 그릇을 사서 집으로 가셔서 네, 뭐 멸치 육수나 이런 육수물로 조금 희석시켜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조금은 뭐 크게 나쁜 음식은 아닌데요. 근데 식당에서 바로 먹는 거는 좀 진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뭐 고추도 막 넣어져 있죠. 막 향신료, 후추 뭐 이런 것들 양념장 이런 것들도 많이 넣어가지고 막 이제 드실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식당에서 김치 막 이런 것들 밑반찬 나오면은 그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조금은 벗어나시려면은 그냥 오히려 포장해 오셔가지고 집에서 조금 연하게 해서 끓여가지고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소화 기능이 좋지 않는 데에는 그냥 부드럽게 제가 제일 많이 실은 권해드리는 거는 죽 종류이거든요. 그래서 쌀 불려서 약간 으깨서 볶은 다음에 물 넣어서 그러니까 미음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것만 먹으면 오로지 탄수화물 섭취밖에는 안 되니까 가른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달걀이라든지 뭐 이런 식재료들 아니면 버섯이라든지 저희 죽 종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그 미음 상태에다가 조금 영양분들 야채죽이라든지 아니면 야채 플러스 쇠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드시면은요 실은 소화도 가장 잘 되고 그리고 흡수도 잘 됩니다. 결국은요 소화만 잘 돼서는 안 되고 이런 소장이나 대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해야지만이 내 몸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거라 지금 이렇게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실 때는 죽이나 아니면 정 안 되면은 뭐 이런 달달한 카스테라 우유에다가 찍어서 드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레시피 있었잖아요. 그것도 소화 안 되실 때는 야채나 이런 것들 좀 푹 끓여진 상태라 이렇게 으깨가지고 드시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소화가 안 되실 때 우유도 또 소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유 대신에 그냥 다른 육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야채 스프처럼 해서 드시면은 또 이것도 도움이 되는 레시피입니다. 아까 그 레시피를 오늘 저녁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방암 환자입니다. 전을 부칠 때 압착 올리브유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후라이팬에 예열을 먼저 한 다음 재료를 익히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재료를 먼저 넣은 다음에 중간 불이나 약한 불로 열을 가해 조리하는 게 좋은가요? 압착 올리브유라고 하는 게 이게요 올리브유가 어쨌든 압착 올리브유는요 다 압착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압착 꾹 눌러가지고 올리브를 꾹 눌러가지고 거기서 기름이 빠지는 걸로 가공을 한 게 압착 올리브유거든요. 그래서 이 압착에다는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만든 방법이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올리브유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엑스트라 올리브유는 샐러드유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제품 설명서에 보면은 발연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최고점이 몇 도인지 하는 게 그 발연점인데 그 온도가 가끔 40에서 60도씩 이런 온도는 거의 샐러드용이에요. 근데 이런 샐러드유를 기름 이런 전 부칠 때나 이런 거에 사용을 하시면은 발연점보다 더 높은 올라가는 거라 오히려 발암성 물질 아크롤레인이라고 하는 발암성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 부칠 때 아니면 열 가해서 사용하는 거는 안 되고요. 그냥 저희가 요즘 요런 식으로 그냥 식용유로 나와 있는 올리브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전 부치는데 사용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뒤에 그 성분표나 주의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실 때 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 온도점을 확인을 하시고 180도씨 이상
160도 이상의 온도가 적어져 있으면 전하는데 사용하셔도 괜찮으신데 100도 이하짜리의 올리브유는 그냥 샐러드용으로 해서 드셔야 되세요. 네, 그걸 가열해서 드시면은 굉장히 비싼 걸 그냥 영양가 없이 오히려 나쁘게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에 예열을 한 다음에 재료를 익히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예열을 해서 일반적으로 후라이팬 예열을 해서 기름 둘러서 재료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열의 온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기름을 넣는 순간 기름이 빠지직 타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또 이 발연점 이상 아크릴레인이라고 하는 나쁜 성분이 나오는 그 시점이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 뒷부분이요. 그러니까 중간이나 약한 불로 해서 기름 해서 손으로 후라이팬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따뜻한 기운이 내 손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 정도 온도일 때 이 재료를 넣고 볶아서 드시거나 후라이를 해서 드시면은 네,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일까요? 네, 마지막 질문은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느라 단백질 섭취가 거의 달걀이나 두부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단백질 쉐이크로 대처해서 먹어도 되나요? 달걀이나 두부를 얼마큼 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 한 개는 10g, 그리고 두부도 저희가 아까 그냥 10g으로 정했잖아요. 100g 정도 드셨을 때. 그리고 내 체중에 곱하기 그냥 1을 하세요. 저희는 그냥 치료 중이라 0.8 하지 말고 1을 곱하면 60g이시다. 그러면 6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달걀 하나 뭐 두부를 한 번 드셨다 하면 20g 밖에는 되지 않고 40g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단백질 쉐이크로 대체해서 먹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실은 이 단백질 쉐이크로 좀 고민이 되는 실은 내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안 드신 것보다는 좋기는 한데요. 이거는 단백질 쉐이크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단백질만 뽑아서 어떤 식재료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성분만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 단백질 쉐이크에 들어있는 뒤에 보면은 그 필수 아미노산, 네, 그 구성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단백질이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내 몸에서 생성되어지는 단백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섭취되어져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해돼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내 몸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달걀 같은 경우는 그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하는데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얼만큼 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단백질 쉐이크는 선택을 하시되 드시는 양을 과잉하시면 이것도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잉 섭취는 또 좋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를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뒤에 들어있는 성분,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 히스티딘, 뭐 리신, 트립토판 이거 검색하시면 필수 아미노산 하면은 8가지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기록을 하신 다음에 쉐이크를 사러 가실 때 그 8가지 성분이 얼마나 구성이 고루 비율이 잘 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혹시 이제 집에서 드실 때는 내 몸무게 곱하기 2를 했을 때 그 용량이 넘지 않게 그만큼만 드시고, 제가 이걸 드실 때 실은 이제 뭐 채소나 야채,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도 잘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채식 위주니까 또 그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 쉐이크의 양하고 성분하고를 잘 체크를 하셔서 드신다면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채식 위주니까 야채나 이런 것들도 이 단백질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진 상태니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외래 진료로 가시면 의사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상의는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원래 4시 반까지인데 할까요? 네. 아니, 저희가요, 아까 그 레시피 부분을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채들 여기 있죠. 양파, 당근, 브로콜리, 무. 그리고 이 브로콜리에서요, 요런 그 줄기 부분도 지금은 잘 활용하셔도 되거든요. 여기 부분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이 송이보다도 더 많은 양이 들어져 있으니까 줄기 부분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 또 이 부분은 약간의 식감도 가지고 있어서 드실 때 아삭함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그냥 집에서 해 드시는 거라 특별히 예쁘게 썰지는 않고요. 그냥 막 썰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예쁘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이 정도? 1.5 곱하기 1.5로 이렇게 예쁘게 해서 드시면은, 실은 예쁘게 해서 드시면은 이렇게 드실 때 기분도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 또 한 입 크기로 하나씩 썰어 놨습니다. 우유도 1컵 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 물도 생수로 준비를 했고, 소금, 후추 간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후루루 국처럼 마시고 싶으신 분은 실은 요 전분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점막, 목에 뭐 넘기기가 힘드시다든지 아니면 좀 점막이 입안에 뭐 구내염이 있어서 좀 불편하시다 하셨을 때는 이 전분 넣어가지고 좀 걸쭉한 그런 느낌이 나게 하면은 훨씬 더 넘어가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분은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선호하는 레시피는 슈퍼에서 쉽게 구하는 식재료에다가 20분 안에 음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만들다가 지쳐서 먹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씻어서 막 썰은 다음에 볶아서 물 넣고 끓인 다음에 후루룩 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라 아마 조금은 쉽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기름은 후라이 하실 때 언제 하는 게 좋냐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손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 지금은 막 열을 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따뜻한 김이 없잖아요. 그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따뜻한 느낌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야채는 단단한 것부터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단단한 게 당근 넣고, 그리고 무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거요, 식용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식용유도 괜찮고요. 그리고 버터, 실은 버터 넣으면은 훨씬 더 이게 향이 좋아요. 네, 버터는 뭔지 아시죠? 우유에서 지방만 뽑아가지고 만든 게 버터. 그리고 또 하나, 식물성유에서 수소 첨가해가지고 부쳐 만드는 거는 마가린. 그래서 마가린과 버터하고는 전혀 이 성분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마가린도 뭐 이렇게 어차피 마가린 넣으시려면 식물성 유지 넣는 거 똑같아요. 네, 어차피 녹으면 똑같으니까 단지 뭐 수소해서 딱딱하게 만드는 게 마가린이라 굳이 마가린 넣으시려면 식용유 쓰시고요. 조금 더 풍미를 좋게 하시려면 버터 넣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있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 양파, 여기에 마늘도 넣으면 좋아요. 네. 왜냐면 기본 향신료가 마늘, 뭐 파, 뭐 이런 종류라. 네, 볶아진 소리가 좀 나죠. 네. 이거 하고 이제 닭고기도 넣겠습니다. 이게 저염식을 하시려면요, 중간에 소금 넣어가지고 간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드시기 직전에 소금을 넣으시는 게, 소금
양을 조금 더 감량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우유를 넣기 때문에 조금은 소금량을 감량을 시키더라도 이 우유의 약간 고소한 맛이 조금 맛을 더 확산시켜주니까 좀 덜 짜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더 높은 물부터 넣을게요. 네, 우유 대신에 두유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우유 대신에 두유 넣으셔도 되고요. 또 두유가 또 싫으시다. 왜냐하면 뭐 단맛이 너무 세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조금 맛이 좀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유하고 두유하고 비교했을 때 두유가 단맛이 더 세요. 그래서 혹시 두유는 싫으다, 그러니까 단맛이 들어가니까 좀 맛이 별로다 하셨을 경우는 그냥 두부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믹서기로 가신 다음에 그걸 넣어도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아르기닌은요 그냥 단백질이에요. 네, 단백질 성분이라 단백질 식품 드시면은 거의 대부분 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닭고기, 달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선, 네, 이런 것들 드시면은 네, 아르기닌 성분 섭취 가능하십니다. 우유 대신에 우유로 대체하면은 칼슘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요, 이게 칼슘은 이런 브로콜리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 많이 드시면은 이 칼슘 섭취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대표적인 칼슘 식품 하면은 우유, 그 뭐 뼈채 먹는 생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것도 그냥 계속 좋은 칼슘 식품 맞고요. 그런데 브로콜리나 시금치나 아니면 우엉이나 뭐 이런 거에도 칼슘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식품을 분석하는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 이런 야채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져 있네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붉은 살 옆에 어류 있잖아요. 생선. 거기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칼슘의 흡수를 좋게 하시려면은 비타민 D가 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비타민 D는 저희가 햇볕만으로는 또 섭취하기 부족하잖아요. 요즘은 워낙 공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면은 비타민 D에 지금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는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뭐 부족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싶은데 한번 혈액 검사 하신 후에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타민 D 같은 경우는요, 약 처방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도 비타민 D는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비타민 D, 칼슘 이거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는 골다공증이잖아요. 근데 이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송송송 난 걸 골다공이라고 하는데, 칼슘이 우리 뼈에 축적되어지는 것은 20세까지만 축적이 되어진대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매일매일 그냥 섭취량을 해서 내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뼈에 있는 그 칼슘이 점점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 증상이 확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조금 빼서 쓰는 것은 크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만큼 많이 빠져버리면은 채워지지는 않고 빠지는 양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칼슘 식품은 지금 혹시 2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매일매일 그날그날 사용해야 될 함량은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만큼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우유 2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유 소화가 잘 안 되신다든지 우유 먹기가 좀 꺼려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붉은산 생선 드시면은 칼슘 섭취도 되고 단백질 섭취도 되고 불포화 지방산 섭취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블로커리나 시금치나 또 이런 것들 드시면은 무기질 섭취도 되시고 비타민 섭취도 되시고 칼슘 섭취도 되시고, 이러니까 결론은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식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골고루 잘 먹자로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정답이에요. 네. 고기 꼭 챙겨 드시고, 야채 챙겨 드시고, 과일 챙겨 드시고, 견과류 챙겨 드시고, 우유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건강은 잘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안 드시고 꼭 건강기능식품으로 뭔가 보충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전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드셔보고, 이만큼 드셔보고, 하루에 밥 3끼 드시고, 이만큼 드셔보고, 그래도 내가 몸이 허약하다 이랬을 때는 이제 영양제 의사 선생님께 또 상의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완치까지 함께 가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저 이제 끓으면은요, 김이 올라오는 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끓으면 마지막으로 이게 브로콜리 한번 데쳐가지고 넣으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제일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세요. 안 그러면 너무 으깨지거나 이래서 또 맛이, 식감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데친 거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줄줄줄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농도가 좋으신 분은 그냥 이대로 드셔도 괜찮으세요. 소금 간 하시고, 아까 몸에 좋은 후추 넣으시고, 또 여기에 계피가루도, 그러니까 정말 계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내 그릇에다가 계피 살짝 뿌려서 넣으시면은 향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시고, 이거 전분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전분은요, 이게 뜨거울 때 넣으면은 그냥 뭉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농도 보시면서 조절해 주시면은, 이만큼은요, 이 전분물 만들 때는 그냥 동량으로 하시면 되세요. 전분 하나, 물 하나 이렇게 해서 섞어 두시면은 이게 전분이 무거워서 쭉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어가지고 다시 넣어 주시면은 이게 이제 농도를, 저희 뭐 탕수육 만들면은 소스 이렇게 다 되잖아요. 원래 크림 스프도 밀가루 볶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크림 스프거든요. 그래서 밑에 누르지 않게 조금씩 해서 농도 보겠습니다. 우유가 끓는 온도는 65도예요. 그래서 이 우유 끓일 때는 실은 조금은 온도를, 그러니까 막 불을 강한 불로 하지 마시고 약한 불로 하셔서 얘가 그냥 은근하게 이렇게 끓어지는 온도로 해주시는 게 이 우유 중에 들어있는 영양분 파괴가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우유 가열 온도에 따라, 그러니까 저온 살균을 했느냐, 뭐 고온 살균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유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저온 살균을 하면 영양분 파괴가 좀 덜해서 저온 살균 대신에 오랫동안 30분 이상 살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비용이, 가정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온 살균이 좀 비싸죠. 영양가는 높은데, 근데 위생적인, 그러니까 약간 그 살아있는 균으로 봐서는 백혈구 수치가 낮으신 분들은 실은 저온 살균보다는 초고온 멸균 살균법 해서 이 사과팩에 들어있는 우유를 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내 상태에 맞춰서 우유도 선택해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내 건강에, 내 상황에 맞는 식품, 식재료들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절대로 남 따라서 하시면은 안 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금하고 후추, 간 하시면은 네, 이게 이제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가 후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금간만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가정이 아닌 관계로 조금 연약하지만은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까보다는 농도가 조금은 걸쭉한 농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 농도보다도 조금 더 그냥 죽처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전분 더 넣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끓이시면은 이게 더 몽글몽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농도 조절은 끓이는 시간 그리고 전분 양으로 내가 좋아하는 상태의 농도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꺼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릇에 담으면은 네, 완성품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색깔도 고루 나와져 있어서요. 네, 영양적으로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레시피 보여드렸고요. 어떠셨습니까? 원래는 1시간 반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30분이나 좀 너무 길게 가서 좀 죄송하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또 만날 시간이더라고요. 4월 7일 날 또 이번에는 장 면역력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장을 얼마나 건강하게 해야지 또 면역력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고요. 오늘 첫 시간 저도 좀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